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무섭게 무자히딘은 파키스탄과 가까운 자라라바드를 공격하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은 무자히딘으로부터 자라라바드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주의 정권은 1989년까지 변변한 전투 한 번 하지 못하고 소멸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사회주의화된 기간은 10년으로 그동안 흘린 피땀 눈물을 고려하면 어떻게 봐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1989년 여름부터 무자히딘 각 파벌의 자리다툼으로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졌죠. 2년 뒤인 1991년에는 전쟁 당사자였던 소련조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걷잡을 수 없는 시위, 폭동, 독립 끝에 소련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로 쪼개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15%가 죽거나 다친 전쟁은 두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고 더 많은 분쟁으로 이어졌죠.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국가의 몰락을 초래한 전쟁은 베트남 전쟁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두 전쟁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절정기 때 미국은 헬기 3,000기를 투입해 수송과 공격, 정찰 등에 운용했는데요. 헬기의 활약이 너무나 눈부셔서 베트남 전쟁을 헬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같은 견해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군에게 있어 트럭 전쟁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내 철도는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무기와 탄약, 식료품, 연료 대부분은 트럭으로 전선에 운반됐습니다. 물론 수송기로 공수하기도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요 운송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럭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련 국경에서 아프가니스탄 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카불이 400km, 칸다하르가 1300km, 헤라트가 280km로 헤라트를 제외한 다른 두 개 도시 주변에 있는 소련군에게 트럭으로 보급하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선박에 의한 대량 수송이 가능했던 미군과 비교하면 소련군의 보급품 수송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거리와 연료만으로도 골치 아프지만 많은 트럭의 보급품 수송은 무자히딘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좁고 긴 산길에서 선두 차량이 격파당하면 수송부대 전체가 멈춰서 무자히딘의 공격에 취약해졌습니다. 무자히딘은 수송부대를 공격하는 게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필요한 물자를 입수할 기회가 돼서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전차, 장갑차, 공격 헬기 등 수송부대에 강력한 호위를 붙였지만 무자히딘은 지형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수송부대 습격을 늦추지 않았는데요. 이런 수송부대를 목표로 한 가장 큰 전투는 1982년 11월 20일 사란고게에서 벌어졌죠. 카불 북방의 사란고게 정상 부근에는 전장 1km에 달하는 긴 터널이 있는데 이곳에서 소련군의 대규모 수송부대가 무자히딘의 공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차량 몇 대가 무자히딘의 공격으로 불타자 그 불길이 터널 안의 트럭에 옮겨붙어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장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이 고개는 소련제 트럭의 무덤으로 변했는데요. 또 1984년 6월 칸다하르와 카불 사이의 도로에서도 수송부대를 노린 공방전이 벌어져 하루 동안 트럭 140대가 격파당했죠. 차량 100대로 편성된 수송부대의 대열은 1km로 수송부대가 시속 수십 km로 이동하는 탓에 어떤 방법을 써도 수송부대를 호위하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의 수송관은 전쟁 발발로부터 반년이 지나기 전에 전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수송관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상주 병력은 소련군의 수송 능력을 고려하면 15만 명을 넘지 않을 거라며 10년 안에 철수할 거라 말했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될 가장 큰 이유는 물자 수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 덧붙였고 수송관의 예측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9년에 걸친 전쟁으로 잃은 소련군, 정부군, 민간 트럭의 수는 2만 대나 됐고 1989년에 소련군이 철수할 때도 수천 대의 트럭이 아프가니스탄에 방치됐습니다. 이때 영국의 방송국이 보도한 화면에는 자라라바드 근교에 트럭의 무덤이라고 표현될 만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렇듯 많은 트럭은 소련군의 혈관이나 다름없었지만 군용기와 헬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항공전은 군용기에 의한 정찰, 수송, 공격과 헬기에 의한 수송, 공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자히딘에는 단 한 기의 항공기도 없었고 소련군과 정부군이 항공기를 운용해서 1985년
구경까지 소련군과 정부군은 군용기와 헬기로 무자히딘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기는 전쟁 중반부터 수호이 25가 주역이었고 투입된 공격기 수는 150에서 200기로 헬기는 350기 이상 투입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도 공격기는 최대 120기, 헬기는 최대 200기를 보유해서 무자히딘에 큰 위협이 됐는데요. 하지만 공격기 대부분이 제트기인 탓에 무자히딘을 공격하기에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산악 전투에 적절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레이과 밀24 헬기는 무자히딘에게 확실한 죽음을 선사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자히딘이 보유한 소구경 기관포로 이런 헬기들과 대결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미레이과 밀24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날아다녀서 카메라로 찍었다 하면 둘 중 하나일 정도였는데요. 소련군과 정부군은 신출귀몰한 무자히딘을 상대로 헬기를 투입해서 큰 전과를 올렸죠. 전쟁 초반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산이 많은 탓에 고도를 높이는데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 고전했지만 이 같은 결함은 얼마 안 가 개선됐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무자히딘으로서는 비행 중 자신들을 발견하고 기관총과 로켓으로 공격해오는 헬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84년부터 파키스탄, 영국, 미국의 원조로 다양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무자히딘에게 지급됐는데요. 소련제 SA-7, 영국제 블로우5, 미국제 레드아이 등이 무자히딘에게 지급됐지만 모두 구형이었고 무자히딘의 운용도 서툴러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하지만 1986년부터 미국제 스팅어가 반입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명중률이 높은 스팅어는 사거리가 4.8km 정도로 짧은 편이었지만 프로펠러기와 헬기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엔진에서 발사하는 적외선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방식이라 이전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다르지 않지만 명중률만큼은 스팅어가 무려 7배나 높았는데요. 스팅어의 화려한 대비로 공격기와 헬기가 폭격 고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길게 잡은 탓에 착탄 오차가 커지고 말았죠. 그리고 수송기도 스팅어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서 이착륙할 때는 미사일의 추적을 피하려면 플레어를 뿌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86년 이후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항공전은 스팅어로 인해 많은 제약이 뒤따랐지만 무자히딘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쟁 내내 소련군과 정부군은 무자히딘과 소규모 전투를 반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련군이나 정부군은 무자히딘을 소탕할 수 없었고 반대로 무자히딘이 소련군이나 정부군을 전멸시킨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전선이란 존재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느 쪽도 지배 지역을 확대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소련군과 정부군 수중에 있는 건 도시와 기지 그리고 도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베트남 전쟁 이상의 게릴라전, 즉 전선 없는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달리 무자히딘은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은 무자히딘에 불리하다고 여겨졌지만 오히려 소련군과 정부군에게 전모를 파악당하지 않는 강점이 되기도 했죠. 게다가 많은 무자히딘 조직이 손실당해도 그 피해가 다른 조직에까지 미치지 않았고 정보가 누설될 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자히딘의 전술은 다른 게릴라와 마찬가지로 강한 적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적의 피해를 강요하기보다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끈기 있게 싸워 적이 지치길 기다린다는 거였습니다. 원정군인 소련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했지만 무자히딘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했는데요. 무자히딘의 전술은 성공적이었죠. 무자히딘의 병력과 장비는 크게 열세지만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존재했고 주요 전장인 카불에서 자라라바드를 경유해서 파키스탄 국경까지는 매우 가깝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이라면 걸어서 2-3일이면 가는 거리로 국경선은 카이베르 고개를 중심으로 펼쳐진 산악지대라 차량보다 도보로 왕래하기 좋습니다. 적에게 추격당한 무자히딘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해 페샤워르 부근에 거점을 건설했는데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훈련하면서 부대를 재편성한 다음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아갔죠. 페샤워르 지방은 파슈툰족의 자치구로 파키스탄 정부의 영향이 미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무자히딘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인은 쉬지 않고 계속 투쟁할 수 있었고 결국 소련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두 국가를 몰락으로 이끈 피바다지만 그렇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닌데요. 무자히딘의 승리와 소련군의 실패로부터 분명 배울 점이 있죠.